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어 하면 이제 중학생 때는 뭐 학생이 좀 노력을 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국어에 재능이 있으면 학생들이 크게 국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중학교 국어도 많이 어려워졌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국어 성적이 중학교 때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수포자라는 말은 아시죠? 수포자, 뭐 수포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국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은 사실 잘 없어요. 처음부터는. 근데 이제 등급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희도 학원에서 수업을 뭐 몇 년씩 같이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고, 학생이 국어에 대해서 전혀 취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을 어느 쪽으로 꾸느냐면 이쪽으로 꾸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1등급이나 2등급의 성적을 유지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2등급도 약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등급을 유지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요. 학교의 정원이 가령 300명이면 1등급은 이제 4%이니까 12명이고요. 한 반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모의고사의 경우에 재수생을 제하고 나면 학년 따라 다른데 42만에서 4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4%라고 하면 그래도 꽤 넓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수능 모의고사의 1등급이 학교 내신 1등급보다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울 지역 학생들의 경우에. 서울 경기권을 넘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의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 내신 1등급인데 막상 수능에 보면은 3등급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의 원인이 되고요. 제일 고민이 많은 케이스가 이쪽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1, 2등급이었는데 고등학교 오면 3, 4등급. 근데 3, 4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십니까? 한 뭐 80점에서 70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70점 이상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저희 학원하고 가까이 있는 학교인데 학생들이 국어 시험 끝나면 점수를 이제 문자로 알려줍니다. 뭐 몇 개 틀렸다라든가 몇 점 정도 된다라든가. 근데 학생이 이번에 93.7점인데 3등급이에요. 그럼 학교의 시험이 굉장히 쉬운 건가?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시험은 정말 어려운데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이렇게 앞에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에서 어떤 학생은 뭐 90 몇 점을 받고 3등급인데 어떤 학생은 3, 40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공동화돼서 비어 있는 거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지금 학교들이 보면 두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을 자신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내신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 예전에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시 모집이 2007년까지는 50대 50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25% 이하로 줄었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그래서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신 문제들을 점점 어렵게 내는데도 이제 학생들은 내신이 어려워지는 거에 또 맞춰서 공부들을 더 열심히 하죠. 부모님들 고민이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를 곧잘 했는데요. 이제 상담 전화를 해보면 학원에 처음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상담 전화를 하면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여쭤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은 어땠나요? 중학교 때 성적을 이제 물어보면 뭐 90점대 중반, 뭐 학교에서 곧잘 했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 성적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가 있죠. 왜 어려운지. 이유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게 독해력하고 문제 해결력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가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쪽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학교 시험에 지문 독해라고 하는 게 사실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갖다 놨을 뿐이거든요. 문제에서 묻는 답은 요 안에만 있다라는 정도. 교과서 하나를 학생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시험지를 읽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을 뭐 45분 혹은 50분 시간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남기고 다 풀죠. 그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도 중학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면 시험지 정말 빨리 풀고 마킹하고 검토 한 두세 번 하고도 잠잘 시간도 남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이 시험지에 보통 페이지 수가 한 적은 학교는 8페이지, 많으면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학교의 내신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수능 문제 유형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의 유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을 또 학교에서도 반영을 합니다. 학교 공부를 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면요. 학교에서는 내신하고 수능하고를 동시에 이제 학생들한테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바로 내신이 수능형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시험지 한 면에 문제가 2문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2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25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려워진 게 2017학년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일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유형이 또 적용이 되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또 학교의 현장에서 내신 시험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학생도 한 명 앉아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참. 그 고1부터 고3까지에 있는 문학 수록 작품 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이고요. 현대시는 356편. 이게 전부 더하면 900편 정도 됩니다. 문학 작품의 수가. 학생들이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하시겠지만 다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공부를 하면. 근데 더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이거보다. EBS에서 나오는 작품들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작품들이 또 수능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산문 하나, 그 다음에 운문 하나, 고전시가 하나 정도에서 세 작품이 반영되면 반영률이 높은 거고요. 보통은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은 보지 마. 비문학은 출제 범위가 없습니다.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 설명문하고 논설문인데 그 두 가지는 출제 범위가 따로 없고요. 대신 영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술 이렇게. 작년까지는 그 5개 영역이었었는데 올해는 영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예를 잠깐만 보시면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작년 수능 시험의 지문입니다. 지문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6월달 고3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2배 정도 되죠. 예전에는 지문 하나의 글자 수가 800에서 1300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자 정도. 그리고 문제 수가 여기는 4문제였는데 여기는 7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지문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지문이 길어지면서 지문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4지문이 나올 걸 3지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문 하나가 길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 지문의 경우에 문단이 5개입니다. 5개 문단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단 수가 이렇게 7개입니다. 7개 문단의 내용을 읽고 전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더군다나 이 지문은 어떤 성격이었었냐면요.
지금 이제 잠깐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파형이라든가 진동수, 뭐 진폭, 사인파 이런 단어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제 과학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또 이런 내용도 같은 지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음악평론가인 한스 리크나 뭐 음악의 가치 이러면 이제 예술 지문이라고 판단이 되죠. 이게 올해부터 새로 나온 융합 지문입니다. 융합 지문이라고 해서 그 지문 영역들의 경계를 깨는 거죠. 그 뭐 최근에 학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슨 뭐 통섭 이렇게 얘기해서 학문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깬다. 뭐 그다음에 인문계와 그다음에 이공계의 경계라고 하는 걸 허문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뭐 교육의 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부터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음악인지 아니면 과학인지 좀 헷갈리게 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졌느냐면 문법 문제가 작년까지는 문법 문제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문법 문제에 지문을 넣게 되면 너무 어려웠었는데 실제로 2010년 수능에 언어 지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법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지문은 너무 어려워서 세 문제 중에 문제 두 개가 한 문제는 정답률이 23%였고요. 한 문제는 정답률이 30%였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100명 중에서 73명이나 70명은 그 문제 틀린다라는 한 지문 안에서 너무 어려워서 언어 지문은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수능에서. 근데 이 지문은 보면 언어 지문이 부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 문법인데 독해 지문을 이만큼 주고 두 문제를 냈습니다. 11번하고 12번 이렇게 해서. 근데 지문 내용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생긴 글자. 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중세국어입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뭐 나란 말싸미 했던. 그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논문 내용을 학생들한테 주고 이 논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법 문제를 풀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새로운 유형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막 이상한 용어들도 많습니다. 전공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반모음 W라든가 그다음에 이 순경음 비읍이 쓰여져 있는 예나 그다음에 뭐 반치음이 쓰여져 있는 예들을 그대로 넣어놨죠. 이걸 가지고 나온 문제는 뭐였냐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문법을 비교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새로운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수능 시험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내신에 좀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텍스트가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얼핏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마 이 고등학교 때 한 번씩들은 보셨을 겁니다. 동동이나 가시리 같은 작품. 이 문학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또 문학 이론을 넣어놨습니다. 고려가요의 문학 이론을 주고 그 다음에 작품 두 개를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독해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비문학의 영역 간 경계를 허무는 게 아니고요. 문학하고 비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출제 경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학 영역에서도 비문학 독해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뭐 문학을 잘한다, 아니 문법을 잘한다. 이렇게 되면 점수의 편차가 시험에 어떤 지문이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국어 영역에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국어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수능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의 발문 유형인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고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죠. 아는 에다가 동그라미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는데 적절한 것 찾았을까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학생들 시험지를 받아보면 아마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하고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하고의 내용은 다릅니다. 왜 그 얘기 아시죠? 극장에서 장동건이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옆에 남자친구를 봤더니 오징어처럼 보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윗글이 장동건이고 보기가 남자친구면 장동건을 보고 남자친구를 보면 이거 남자친구를 보고 장동건을 보면 우아가 되는 거죠. 답이 다른데 요구하는 답이 다른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다만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죠. 이러면 학생의 점수가 발전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선택지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선택지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1번 문제의 선택지 점점 길어져서 이게 2줄 정도 되는데 이걸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묻는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 학생들이 틀리고 나서도 왜 틀렸는지를 몰라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답인데요? 왜 제가 고른 건 답이 아니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답이 요구하는 건 가장 적절한 겁니다. 학생들이 틀리고 나서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국어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답을 찾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이거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게 답이 되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맞아. 이 5번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지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찾은 답은 맞아.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에서 나 혼자만 맞았을 거야. 라고 뿌듯해합니다. 근데 자기는 틀리죠.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모르고 그 후에도 이걸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묻는 말에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고 도덕적 평가, 양심에 따른 평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라고 하면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니은의 관점에 따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의 사고방식이 아닌 지문 안에 있는 니은의 관점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학생들은 이걸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은 후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문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덕적 평가가 어쩌고저쩌고한 국한되어야 한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건데 학생들은 이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혹은 자기 배경 지식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때 학생들한테 또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요거 이제 문법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 3년 전의 문제입니다. 합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설명을 쭉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걸 읽고 거기에 대한 예를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 수능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게 올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학교에서 수업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수업하는 문법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전에는 국어 영역이 아니었고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영역에서는 문법 지식을 문제에 줍니다. 하지만 국어 영역에서는 문법 지식을 기초가 되는 문법 지식 학교에서 수업했다면 수험생인 너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푼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어 지식은 적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선택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번의 경우에는 판단해야 될 내용이 2가지 정도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라고 하는 표현법하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 의도.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3번, 4번, 5번의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지에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3가지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선택지 하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문제 하나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학생들이 45문제짜리 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5분만 더 있었으면
정말 이제 수능 시험 문제의 경우에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들한테 주고 시간 제한 없이 풀려고 하면 적어도 많아야 한 두 문제 정도 틀립니다. 수능 시험은 학생들과의 시간 싸움이거든요. 출제자하고 학생들 사이의 시간 싸움인데 시간 내에 못 풀게 만들어 놓는 문제들입니다. 그걸로 변별력을 가리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선택지를 빨리빨리 내용 체크를 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문 내에서 찾고 그다음에 OX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의 공부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주는 거는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절반입니다. 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학원에 나오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계속 사이클 순환을 하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점진적으로 진전이 되는 겁니다. 국어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원 강사들하고 똑같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국어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들 하십니다. 그게 이런 식의 공부여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유형을 나눠놨었는데 자기가 국어 성적이 4, 5등급 정도다라고 하면 이 반복되는 게 훨씬 더 길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그럼 1, 2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1, 2등급은 대충 돌고 말면 되느냐? 실제로 이제 학원에 오는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국어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잘 나옵니다. 학교 내신도 중간고사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2학년 초에 모의고사를 보고 났더니 나는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럼 이제 국어는 좀 쉬고 영수에 몰입을 하자. 예, 물론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필요는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혼자서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혼자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있고 그걸 잘 해온 학생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공부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좋고 나쁜지를 선별해서 이건 풀어도 되고 이런 건 안 풀어도 되고 이 공부를 해야 되고를 옆에서 코치를 해주다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출문제를 가져다 놓고 풀거나 문제집 한 권을 사서 풉니다. 그리고 또 성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계획했던 시간 분량만큼은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게 시험의 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생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영수에 몰입하겠다라고 해서 혹은 국어 공부는 이제 나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2학년 11월 달에 되면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의고사를 사실 2학년도 2학년도 1년에 4회를 봤었는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2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학교장 재량으로 한 번 더 볼 수는 있고요. 근데 11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오면 대부분의 이렇게 학원 문을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성적이 떨어져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능까지 계속 직진하면 좋은데, 떨어져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커집니다. 11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이 나빠져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일단 기말고사가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으로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2학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내신 시험에서 보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아서 자기가 모의고사에서 처지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언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느냐면 12월 달에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 고3 첫 모의고사 전까지. 근데 그때 따라잡으면 좋은데 그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아니면 그때는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빨리 뛰어서 남들하고 간격을 벌려놓고 그 속도를 유지해서 잘 달리면 남들 앞에서 계속 앞서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다? 조금 천천히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남들하고 보조를 어느 정도 보조가 맞아서 얘네들이 왜 따라왔지? 하고 다시 속도를 내야지 라고 하면 걔네들도 전력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2학년 때 자기가 이상적으로 그렸던 점수나 등급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수능에 가깝게 혹은 수능과 동등하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더뎌지게 되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도 계속 자기 컨디션을 못 찾게 됩니다. 수능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건 이렇습니다. 학습의 밸런스 위주라고 하는 문법,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밸런스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전략의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약해서 고3 때 되면 진짜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3인데 나는 어느 대학에 갈 거고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건 국어의 경우에 3등급이다. 혹은 2등급이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성적표를 저희가 쭉 봅니다. 그래서 성적표 내에서 버려야 될 부분과 계속 집중해야 될 부분을 골라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2문제만 더 맞으면 된다. 2문제만 더 맞으면 안정권이다. 근데 1번부터 15번의 화법, 작문, 문법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형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고3 학생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1하고 고2의 경우에는 밸런스 유지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어느 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처지게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능 시험 45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면요. 아까 비문학 말씀드린 거 이렇게 15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5개. 그리고 화법, 작문, 문법이 각각 5개씩 해서 15문제입니다. 근데 문법의 경우에는 올해 많이 강화돼서 신유형이 2문제가 나왔고요. 저희가 학원 3년 커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거기 보시는 자료에도 있지만 문학하고 문법, 그 다음에 여기 독서라고 되어 있는 게 비문학입니다. 예전엔 비문학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독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과정이 6주 프로그램입니다. 6주 프로그램 동안 저희가 하게 되는 것들 중에 특색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현대소설을 학생들이 읽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 주에 단편소설이나 중편소설들을 2편 정도 읽어오게 저희들이 과제로 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독서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필수 영어 개념은 이 수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랑 완전히 다른데 그 개념 이해를 위해서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하고 독서 부분은 이렇게 2개로 같이 묶어서 합니다. 수능 비문학하고 고등 기초 문법. 그리고 복습 모의고사를 30문항짜리를 줍니다. 예비 과정 6주에서는 30문항짜리를 주지만 1과정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45문제짜리 실제 모의고사와 똑같은 숙제를 주고요. 이 숙제는 학생들이 풀어오면 저희들이 성적을 전산 처리해서 누적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난 4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5주 동안의 성적 변화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의고사 숙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1년이 여름 과정을 포함하게 되면 예비고1 과정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7개의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계속 문학, 문법, 독서는 계속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설 읽기의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1과정이 3월 개학 전까지인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소설 읽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과정 6주에서도 역시 소설 읽기를 합니다. 3월 개학 전이 2월 말까지를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여름과정이 되면 다시 소설 읽기를 하고요. 2학년 때로 가면 고전 산문으로 책을 바꿉니다.
2학년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문항문법, 독서로 가고 과제의 경우에도 계속 모의고사는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더 다른 특색 있는 부분은 어휘인데요. 저희가 어휘를 수능에 나오는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어휘들을 가나다 순으로 쭉 모아서 어휘집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어휘집을 주고 매주 20개의 어휘를 외워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이제 4시간 체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어휘하고 문법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날 수업 내용들에 대한 테스트까지 봅니다. 보통 이제 테스트가 3개가 되는 거죠.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그날 수업했던 내용. 그 테스트에 대한 점수는 부모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확인하실 수 있게. 그리고 모의고사에 OMR 카드를 내면 성적표도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학생편에 보내고요.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면 뭐 언제든지 제공해드립니다. 학생들 중에 가끔 집에다가 전달 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3학년은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이실 텐데 3학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수능 문제 유형들에 익숙해지도록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EBS 교재가 주가 됩니다. EBS가 아직도 그래도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내신이 EBS에서 출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의 경우에도 내신 대비를 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EBS는 워낙에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책이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하고 책이 전부 다 해서 6권입니다. 6권의 책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학생들이 다 봐야 돼서 저희가 이 과정부터 여름 과정까지 해서 전부 다 EBS의 연계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모의고사는 3학년 때도 계속 유지가 되고 어휘의 경우에도 3학년 때 계속 유지를 합니다. 3학년들도 네. 기존에 출제됐던 모의고사를 푸는 건가요? 아니면 학원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학원 외부의 학생들하고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들 중에 보면 이제 응시 인원 수가 2만에서 5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는 거죠. 그 학생들이 봤었던 거에 등급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성적이 나오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수험생이 한 해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수나 삼수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표준 집단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의들을 하시더라고요. 문학 공부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문학의 비중이 수능에서 큰데 문학 공부가 3분의 1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가. 실제로 고2 때는 학교에 1학기가 전체적으로 다 문학입니다. 근데 저희 커리큘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문학의 작품이 고1, 2 문학이나 국어교과서에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EBS에서 나오는 작품들까지 2학년 때 다 저희들이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문학 교재 안에 있는 작품들의 수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되면 또 이만큼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그리고 중복되는 작품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던데 모의고사는 저희가 숙제로 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재서 풀도록 80분의 시간을 실전처럼 시간을 재서 풀고 그 다음에 OMR 카드 작성해서 학원에 내면 저희가 성적 처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요. 물론 이제 당근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성적이 좋으면 1등급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수강 할인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걸 모아서 어머님하고 딜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3개 모았는데 절반은 나 주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그거 받아오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6살이라서 언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원에 처음 오면 저희들이 수강 최적화 검사라고 해서 테스트를 보고요. 이 테스트의 경우에 예비 고1 학생들 테스트를 보면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면 한 70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등급 구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는 학생들은 정말 잘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배정을 좀 달리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물 같은 거 안내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 과제 제출부터 제일 먼저 하고요. 수업 후에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받고 테스트를 보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을 나눌 때 어머님들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우리 아이 심화반에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수업 내용이나 주변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하고 따라갈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이고요. 대신 처음에 들어올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충분히 만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성적이 더 좋아지게 되면 반배정은 다시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과제물을 안 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80분 동안 앉아서 꾹 참고 푸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해오게 되면 사실 뭐 저희가 체벌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라서 학생들한테 경고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부모님 동의하에 남겨서 풉니다. 근데 주말에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원의 스케줄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숙제를 안 해오면 학원의 규칙은 이제 둘째치고라도 학생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의 윗부분은 저희가 책임지는 거고, 숙제로 학생이 그 아랫부분을 자기가 돌려야 되는데 그걸 안 돌리면 성적이 나아지지를 않죠. 그래서 물론 정말 퇴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학생들한테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오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4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테스트 감독까지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45문제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문들이 어려운 문제들에 한정돼 있어서 모의고사 풀이는 45문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를 보고 나서 한 주 수업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성적표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해서 성적표가 학생들한테 나가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주의 성적뿐만 아니라 지난 4주 동안의 성적이 함께 나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의 경우에 무슨 과학지문이면 과학지문의 학생들의 득점률, 그 평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문학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고전시가의 득점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이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좀 약한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기준이 뭐 재원생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NC도 2만 명? 네, 2만 명 이상 본 모의고사.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내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등급인가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내신 시험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학교별로 저희들이 내신 대비를 합니다. 교과서가 12개 교과서라 교과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도 한데요. 어떤 학원들은 이렇게 같은 교과서로 묶어서 한 교실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힘듭니다. 교과서만 같다 뿐이지 학교의 그 출제 경향도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외에 다른 부교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교과서인데 단원도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홀수단원, 짝수단원 이렇게 나가고, 국어일, 국어일을 같이 나가고, 뭐 문학을 2학년의 경우에는 문학을 1학기 때 다 끝내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문학하고 문법을 같이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하고요. 어디를 기억해 주세요? 네. 학교는 어디? 재원생들은 다 봐줍니다. 한 명이라도?
네. 아까 그래서 어떤 어머님께서 이제 오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명인데 저기 강 건너에서 오는 한 명이라고 혹시 안 봐주지는 않냐고. 국경을 넘어오는 학생이 아니면 다 봐주는 거죠, 저희는. 네. 대신 밖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네. 그 오산고 학생들 많습니다, 저희. 네. 그 오산고에서 찾아오는 학생들 많아서 전에 이제 오산고 학생들 보면 머리가 되게 짧았는데 어느 날 이제 머리가 길어졌더라고요. 네. 뭐 오산 용산고, 그다음에 멀리서는 휘경여고, 네, 그쪽에서도 학생들이 오고요. 네. 한대부고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제가 혼자 한 명 학생 맡은 학교가 광남고인가의 학생 한 명도 했었고요. 대신 시험 직전에 이제 와서 내신 대비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그건 좀. 근데 그렇게 하면 출제 경영, 학교들 출제 경영이나 이런 게 분석이나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저희 교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과서, 같은 교과서 안에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기출 분석을 해서 교재를 만들 때 반영을 합니다. 저희 학원 교재 거기 지금 안내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따로 컬러 프린트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한 페이지 정도. 네. 그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나가는 교재의 샘플인데요. 이게 그 현대고등학교 학생들 그 2학년 문법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 자꾸 계신데 제가 어머님들만 얘기해서 부모님들 보시기에 무슨 뭐 설명회 자료라서 컬러를 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컬러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분원이 이제 4개 정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30명 넘는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일일이 분담해서 다 만드시고요.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함께 다 넣어놨습니다. 그 자체 내신 교재는 뭐 제가 장담하겠지만 전국의 어느 학원 가셔도 이런 교재는 아마 못 보실 겁니다. 학생이 그 내신 대비 때 들어와서 보낸 카톡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교과서 내용 정리는 자습서로 해야 하나요? 라고. 그러니까 학원의 교재를 한 번도 안 봤던 거죠. 저희 학원 교재. 그래서 그 교재를 보고 나서는 이제 별로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예시 자료 말고 이제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대한 자료인데요. 관동별곡 아시죠? 네.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철을. 네, 관동별곡하고 그 다음에 서동요하고 이렇게. 근데 또 이제 부교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교마다 부교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악명 높은 학교가 이화외고, 한대부고. 예, 부교재가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교과서보다 분량이 훨씬 많고요. 예. 근데 그런 부교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웬만한 학교에서 쓰는 이제 부교재들의 경우에 이제 EBS에서 나오는 고1,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수능의 빛 같은 교재나 아니면 EBS 포스라고 하는 뭐 문학 교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자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습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습서는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내신 문제들이 적어도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내신 문제들의 수준이 자습서는 넘어섰습니다. 그 자습서 뭐 저희도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습서의 원고 집필도 하고 하는데요. 문제를 만들면 그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합니다. 그럼 자습서에 만드는 출판사의 출판사 직원들은 문제 난이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근처의 학교의 경우에는 자습서의 문제 수준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관련 작품의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문제는 주로 그 3가지입니다. 근데 굳이 뭐 학생이 자습서를 풀겠다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사는 게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설정샷을 찍은 건데요. 학생한테 저희가 학원에서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책이 3권이 나갔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 교재는 교과서의 내신 대비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과 관련되는 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야, 그 두께가 아마 제 기억에 옛날 전화번호부 아시죠? 전화번호부 한 절반 정도. 아니 전화번호부까지는 아니고요. 어머님 전화번호부 한 절반 정도 두께가 될 겁니다. 근데 더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3개 합쳐서 그 정도 된다고요? 2개 정도. 3개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두께 되죠. 이게 한 권이 A4 용지로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00페이지 정도. 근데 학생들 중에는 그거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권 더, 아예 새로 문제를 더 달라고 하거나 반복해서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몰래 와서 지지난주에 주신 거 또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학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네.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내신 교재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은 시중에 어느 학원이나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적중은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문제를 얼마만큼 이 학원의 선생님들이 잘 아느냐. 근데 그러려면 그 학교의 내신 문제들을 오래 다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꽤 오래,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의 학교 문제들은 굉장히 잘,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안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선생님을 몹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은 선생님도 있고요. 문제를 이상하게 내셔서. 이제 뭐 제가 어머님들,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학원 저희 커리에 대해서 혹은 뭐 학원 수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뭐 질문. 네. 학생들이 이제 6주 코스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리엔테이션 따로 이제 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바로 전문가들일까요? 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따로 갖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대신 저희들이 관련되는 내용들은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주고요. 첫 번째에 들어가는 시간은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내내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선생님 여기 지금 자세하게 보면요. 네. 그 예비고일 과정, 6주 과정에서요. 현대소설 이렇게 독서 퀴즈로 진행하신다 했잖아요. 네. 독서 퀴즈, 개개인별 지필로 퀴즈를 하는 거예요. 단답형 문제를 내고요. 단답형이요? 네. 독서 퀴즈의 경우에 저희가 그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에서 2작품을 읽어오게 하고요. 그 작품은 그날 현대소설 수업할 때 수업 내용에 관련되는 작품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일주일에 2작품씩. 그다음에 용어 개념은 뭐 지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영어 단어로 해주시면 돼요. 아닙니다. 그 수능 용어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이제 학생들한테 상징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상징과 관련되는 문학 작품을 예를 들어서 이 용어가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 수능 비문학은 뭐 수능 기출 뭐 문제풀이 이렇게. 비문학 독해를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설명문, 논설문을 수업 시간에 찬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도를 나가고 나면 학생들이 그 글을 이해를 하죠. 근데 그걸 보통 이제 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가지고 학교에서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수능은 난생 처음 보는 논문 하나를 주고 읽었지? 그럼 이제 답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독해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해하는 방법,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이 독해 요즘에 워낙 지문이 길어져가지고 네. 그거를 빨리 아이들이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네.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은 여기 예. 독해 수업이라고 보면 네. 그리고요, 그 독해를 할 때 학생들이 빨리 읽으려고 서두르면 독해 능력이 안 늘어나고요. 정확하게 읽으면 이제 늘어납니다. 그거를 문제풀이로 한다는 말씀.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학생이 독해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문제를 푸는 능력들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도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아까 제가 뭐 발문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는지, 선택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당연히 수업을 하시죠. 6주 코스에 이 독해 요령을 알려주는 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비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여자 선생님 계셨죠? 그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게 될 텐데, 비문학 수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을 학생들한테 난생 처음 보는 글을 주면 글의 구조에 따라서 독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글을 독해를 하고 나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가 문제 유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에다가 지문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가 어느 정도 되면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답을 찾는 방법을 익숙해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이거를 이제 고3 때까지 쭉 계속 유지를 해서 지문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난이도도 높아지고 새로운 유형들도 계속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도 과학이나 기술 부분에서는 다루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가령 무슨 뭐 생물학과 관련된 거나 유전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불리하거든요. 물리학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무슨 뭐 노화와 관련된 뭐 세포의 텔로미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문과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되면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는 독해가 훨씬 더 쉽죠. 그런 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쌓이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난 과학 지식이 부족해 라고 해서 관련 서적을 읽어가지고 배우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네. 지금 외부 숙제가 그럼 모의고사 하는 거잖아요. 책 읽어오는 거는 방학 때하고 일주일 두 번씩이고 그 양이 네. 지금 모의고사 말고 세 개의 과목의 교재마다 또 교재 숙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책 읽어오는 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1, 겁니다. 2, 3교시 숙제가 따로 있고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있고 책 두 권을 읽어가는 게 6주 코스 하는 숙제인 거예요. 어휘 20개 외워와야 되고요. 네. 기존에 지금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해온 아이들이. 네. 근데 일반 처음 교육에 학원에 와서 접하는 애들은 그 정도 양을 해나가는데 무리는 없나요? 처음엔 좀 힘들어 하죠. 특히 이제 소설 두 편 읽어오는 게 작품에 따라서 분량이 적을 수도 있고 분량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걸 좀 이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죠. 그 예비고일 반은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오는 아이들이고 1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아이들이랑 같이 그 반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섞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따라가는 게 별로 예비고일 과정을 함께 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죠. 1과정에부터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단 비문학 수업할 때 좀 어려워합니다. 중학교 때 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비고일 과정 유치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예요? 19일부터입니다. 11월 19일부터.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선생님 영어도 지금 네. 평상시에 하다가 이제 시험 기간 전에 내신 대비가 각 학교별로 네. 모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학교별로? 영어 학원처럼 그냥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렇죠. 학교별로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시험에 학교별로도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원수가 많은 학교.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반 정원이 15명인데 정원이 안 되는 반들을 저희가 학교가 보통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 20개 반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반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나중에 내신 때도 학교별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놓게 되면 학생들의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한 반으로 모아서 수업을 못하죠. 예,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대고가 저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현대고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반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쭉 분산해 놨다가 내신 때 돼서 스케줄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모여라 라고 하면 저는 어느 학원 가야 되는데 저는 과외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업이 안 되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름 없는 일반 저희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한데 네, 네. 이름 없는 저 강북에 있는 일반고를 이제 다니게 되면 네. 그 조그만 아이 우리 아이가 이제 현대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네. 같이 들어도 공부에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공부, 그러니까 현대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해도 네.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 기간 동안 자기 공부 따로 하면서 이 국어를 현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로 완전히 분리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전혀 섞일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수능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 한 학교의 교과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예, 그 수능 공부하는 동안에는 학교의 고별이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죠. 대신 수준을 나누는 거에는 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 이외의 것을 공부하니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레벨 간의 이동은 수시로 있나요? 지금 아까 성적이 쭉 레벨 이동은요, 모의고사 봤을 때 결과물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험 끝난 다음에 결과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